예, 김종민입니다. 예, 사회자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시간이 20에서 30분이라 사실은 이게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중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힘줘서 좀 얘기하고 싶은 대목만 뽑아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토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이 반성과 혁신의 토론을 이어가자 해서 전당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이후에도 이 연속 토론회를 이어가는 토론회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가 가는 그런 토론회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약간 헷갈린다, 성향이. 그러면서도 혹시 뭐 비명 토론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인적 구성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번의 선거를 지고 난 다음에 반성과 혁신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더 치열해야 한다, 요거 하나만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모였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임의 목표는 우리 내부의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반성과 혁신 통해서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비전 만들기, 이 비전과 전략의 수립, 여기에 이번 토론회가 기여하면은 그게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지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저희가 토론회를 매번 이제 유튜브로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요. 사이트를 조만간에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게시판 정도의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발제와 토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원님들의 그 문서, 이런 자료들, 또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처 토론에서 마주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또는 재비판, 이런 논쟁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한 10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그런 다양한 지혜가 결집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의 위기 근본 원인을 이렇게 따지는 건데요. 그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걸 특별히 한 번 더 현미경 바라보자, 이런 의미지,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김종민은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정도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이 위기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왜 위기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이제 다시 수습해서 비대위도 만들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하는데 또 왜 위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선거를 3번 실패했습니다. 이 그랜드슬램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랜드슬램을 이뤘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된다. 선거의 실패도 있지만 실제로 그 선거의 실패의 배경이 됐던, 혹은 그 선거의 실패와 연동되어 있던 정책의 실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우리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의 논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력했던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우리가 크게 목소리를 냈긴 했지만 우리 지지자들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일반 국민들은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점에서 성공했다 보기 어려운 이런 점들이 현재 우리 민주당에게는 큰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표면이고 실제 위기의 이면을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위기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위기의 이면, 속살인데 저는 민심의 이탈을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봐야 된다. 단순히 선거에서 진 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초래되고 있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특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중도개혁층의 이탈이 단순한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이탈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정한울 박사님이 여러 번 여론조사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사이트에다가 그것도 한번 올릴 텐데요. 이 중도개혁층의 이탈이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중도개혁층 이탈은 뭐 나중에 다시 또 끌고 오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민주당이 그냥 야당이면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중도층이 좀 이탈하더라도 핵심 지지층만 유지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야당이 아니고 수권 정당입니다. 집권을 해봤던 정당이고 우리의 목표는 수권이기 때문에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한테는 중도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030의 이탈이 되게 심각합니다. 대개 4050은 민주당, 6070은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계층은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경험, 뭐 투쟁, 뭐 이런 것들, 역사적 경험들을 토대로 한 지지인데 2030은 미래에 대한 희망, 진보, 가능성 이걸 보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인데 2030은 그래도 민주당이요, 그래도 진보개혁이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이탈했다는 것 또는 이걸 국민의힘과 나눠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개혁과 진보의 앞자리에 민주당이 서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민주당으로서는 큰 문제고요. 세 번째, 호남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통계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이게 되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 분포하고 호남의 지지 분포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호남 지지는 뭐 우리 텃밭이니까 언제 돌아올 거 아니냐. 저는 호남 지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호남은 지금까지 단순 선호도로 지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전략적이었어요. 매우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즉 수권 가능성이 있는 세력에게 지지를 흔쾌하게 보냈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우리 편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런 단순 지지 성향하고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호남 지지층이 약화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수권 가능성이 없네. 쟤네들 갖고서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가 없겠네. 주류가 될 수 없겠네. 이런 위기나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수권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경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민심의 이탈이 우리 지금 위기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위기가 촛불 정권, 압도적 지방 권력, 180석 국회 권력 이 3대 그랜드 슬램 이후에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게 입증된 겁니다. 또 능력이 없다고 국민들이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야당일 때 우리가 지지가 좀 떨어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쟤네들 시켜봤더니 안 되네.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은 좀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기라고 하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미중 충돌이나 기술 변화, 인구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등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응할 역량이 되느냐, 이런 점에서 한계. 그래서 저는 이제 리드 오 리브라고 하는 게 한 30년 전에
그 풀뿌리 민주주의 미국에서 정치운동할 때 나왔던 구호입니다. 이끌든지 주도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런 압박에 직면할 거다. 뭐 민주당이 70년 정당인데 뭐 그래도 버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정치 세력, 특히 진보개혁 세력은 그 변화에 호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가능성이 보수 정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당, 프랑스 사회당이 정말 2, 3년 만에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려요. 그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몰락해버리고 내부 분열, 온건파, 강경파가 싸우다가 한 2년 만에 선거 몇 번 지면서 그냥 30% 지지대가 3% 지지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라 좀 우리도 이런 민심의 경고가 이번 대선이라고 봅니다. 저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다 여의도 정치 안 해본 분들이에요. 영선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후보들을 국민들이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근데 이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우리한테 위기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방선거 대패한 이후에 위기의식이 되게 높아서 반성하자, 혁신하자 그랬는데, 전당대회 하자 그러면서 전준이 룰 미팅, 룰 쟁점 얘기하면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 이게 위기라고 봅니다. 기대위가 있는데 비상대책이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매일 평상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맨날 하던 대책들. 이번 전준이 보면 뭐 제왕적인 리더십, 민심보단 팬심, 이런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또 승인하는 그런 전준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에도 우리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리모델링 정도 하고 나면 저는 한두 번 선거 이길지 몰라도 미래에 살아남는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당을 그동안에 한 4, 5년 주도해왔던 친문 586의 민주당, 여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촛불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길을 잃었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 적폐청산 민심, 개혁 민심, 180석 민심, 이런 거를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착각을 해서 민주당이 뭐라도 하면 다 지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있었다. 예전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소수였기 때문에 늘 국민의 의견, 민심을 살피고 반발적 앞서 나가고 이런 정치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민주당이 우리가 하면 다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착각과 착시를, 그래서 레이를 잘못한 거죠. 반걸음 앞서가라, 이 김대중의 교훈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막 서너 걸음씩 앞서가는 결정들을 막 과감하게 해버리는데, 이걸 다 개혁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개혁은 늘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을 찾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막히게 돼 있다. 늘 소수가 되고 지는 싸움을 하게 된다. 목소리만 남는 개혁, 관념적 진보, 급진 좌파, 이런 20세기 실패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저는 이 민주당 정부를 주도했던 우리 친문 586 정치,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고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했다. 저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폭등할 때 제가 그때 기재위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의결하는데, 그 정부 발표를 하기 전에 당정회의를 발표를 10시에 하는데 7시 반에 당정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이 이게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여당이 이렇게 되겠냐. 옛날 그 청와대 정부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제가 여당 초선 의원이니까 말을 못 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시정되겠지. 근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정부까지 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누적된 실패,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우리 검찰개혁, 정치개혁도 마치 제가 정치개혁 간사를 했어요. 근데 정치개혁 간사하면서 저는 권역별 비례제 150대 150을 하자, 이런 과감한 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별로 호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한테
아니 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간사인데 왜 그런 얘기를 주도하지 않았냐. 저한테 혼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정말 내가 간사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못했을까 1년 동안. 그냥 있을 법한 얘기, 현실 가능한 얘기,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얘기만 하다가 정개특위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합의된 안도 되게 후퇴해서 심지어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민주당 정치사에 오점을 남긴 거죠. 사실 거기에 제가 주역이에요, 사실은. 그 제가 정치하면서 정말로 이 뼈아픈 그런, 저는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치를 남아서 하는 이유가 이걸 다시 만회하지 않으면 정말 이 기록이 제 평생 정치 기록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만회해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정치개혁의 시계를 우리 민주당 지난 5년 친문 586 민주당이 거꾸로 돌렸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력구조에 손도 못 댔다는 거, 이건 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 체계에 안 맞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장관을 대통령 개인과 비서실이 임명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국회와 대통령이 합의해서 임명을 해요, 장관을. 심지어는 우리 조선도 왕이 승정원하고 판사를 임명한 적이 없어요. 다 의정부에서 토론해서 추천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재명의 민주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 친문 586 민주당이 국민들에서 비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예선 탈락한 거 아닙니까? 여긴 예선 탈락. 본선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 대안이다. 여의도 정치를 구원할 대안으로. 추진력, 현장성, 탈기득권. 그래서 대안으로 갔는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적극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은 한계가 뚜렷했고요. 특히 추진력, 집행력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은 못해왔던 이 비전과 전략의 문제, 이거에서는 기존 여의도 정치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간 포퓰리즘적이다. 그래서 막판에 있어서 소확행 전략,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전환기의 비전과 전략이 되기는 어려웠다. 대선 이후에는 또 여의도 기득권 정치에 빠르게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젖잘싸, 이 반성 없는 내로남불,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정치, 팬심정치, 수박공세 같은 배타적 팬덤, 개인 인물에 의존한 메시아 정치, 이게 지금 기존 여의도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걱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계양공천에서 본 사당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민주당 갖고는 어렵다. 변화된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실패는 앞에 나왔던 얘기들의 좀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 안에 가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위기가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민주당인데 왜 못했냐? 그 못한 증거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놓은 게 그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흑백 민주주의. 원래 민주주의는 흑백이 아닙니다. 폭력과 싸울 때만 흑백 논리와 이분법이 힘이 있는 거지, 폭력이 없어진 민주주의, 민주공화 정치에서는 흑백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혁과 반개혁, 적폐와 청산, 피와 아, 이런 흑백으로 내로남불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진영 대결을, 그리고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런 흑백 민주주의에 안주해봤다는 거.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정당 권력, 다 대통령, 국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당 권력, 당대표, 이렇게 다 개인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거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 대화 토론이 없습니다. 우리 당원도 ARS 투표를 해요. 국민 여론조사를 그냥 ARS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ARS로 중요 결정을 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민주정당은 당원이든 대의원이든 의원이든 대화하고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가 모이고 소수가 승복하게 되는 절차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민주주의 경쟁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ARS 중심 의총도 보통 의총은 되게 보면 방향 잡아 있는 거를 되게 추임받는 집단 170명 의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상임분과의 의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10대 명이 충분히 토론한 내용들이 모여져서 의총과 의원 결의가 이루어져야 맞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없는 다수결, 수기 없는 다수결, 단순 다수결, 승자독식 다수결로 가니까 비전과 전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선거 승리나 현안, 그럼 선거 승리, 현안은 정치보다 관료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늘 관료 뒷받침하는 관료 지원 부대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 지원 부대가 되는 겁니다. 이 비전과 전략 없는 이 현안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 메시아 민주주의.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8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한 3년 있으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8번째 하고 있는데, 이걸 앞장서서 개혁하고 좀 바꿔야 될 국회의원들이 말은 계속 하면서도 행동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거. 마지막으로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목소리 큰 다수결이죠. 근데 이 콜로세움은 아고라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이 있는 민주주의지만, 콜로세움은 대화와 토론은 목소리 크기로 결정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민주주의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지혜와 비전과 전략을 못 만들어내고 또 소수파를 승복시키지 못하고 이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민주당은 이 민주주의적 에너지를 못 만들면 민주당은 좀 망한다고 봅니다. 왜? 저쪽은 그냥 국민 쪽 정당들은, 국민 계열들은 부국강병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좀 덜 하는데 부국강병은 우리가 해줄게. 잘 살아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근데 다른 당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국강병 우리도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잘해야 우리 잘 살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 부국강병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슬로건입니다. 존재의 의미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민주당, 이 민주당이 지속 가능할까요? 20, 30대 지지를 받을까요? 호남의 그 민주의식이 투철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합리적인 중도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리모델링으로 가면 선거 한두 번 이길 수는 있지만 미래의 민주당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전 프랑스 사회당처럼 아마 쪼개질 거라고 봐요.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 이런 대전환기에 살아남는 민주당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재건축이냐? 친문민주당, 586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 새로운 민주당의 길은 다시 민주주의의 길 해서 1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뭡니까? 생각이 다른 걸 존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과 공존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의원들도 생각이 다른 거를 공존하고 원팀 이러면서 몰고 가지 말고 생각이 다른 걸 반갑다. 다른 생각이 있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겠구나. 더 힘이 세지겠구나. 반가워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한 목소리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민주당의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목소리는 부딪혀야 민주당이 강해집니다. 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민주주의의 절차. 저는 대화하고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그거는 죽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결정은 있는데 다수결은 있는데 그 앞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다수결이 없어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 안건조정회의를 하는데 이 대화와 토론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안건조정회의인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다수결로만 이거 써먹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정치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586 아닙니까? 우리 586이 그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대화와 토론의 법적인 장치를 다수결, 단순 다수결로만, 승자 독식 다수결로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탈선한 거 아니냐. 세 번째가 민주적 임무입니다. 정당은 국정을 집행하는 데가 아니고 그건 행정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줄 기획 업무가 정당의 업무인데 이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는 우리 정당의 업무가 너무 소홀합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그냥 대통령 후보가 하고 캠프에서 하고 인수위에서 하고 청와대에서 해요. 그거 아닙니다. 정당이 해야 됩니다. 정당이 4년 내내 그걸 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 비전과 전략을 공약으로 만들고 누가 후보가 되든 이거 따라라 하고 후보한테 그걸 줘야 돼요. 그 마징가지에서 딱 몸치 만들어 놓고 쇠돌이 그걸 갖다 끼는 게 후보인데 우리는 그 쇠돌이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후보 뽑히기 전까지는 비전과 전략, 국민들을 설득할 비전 전략 논의를 잘 안 해요. 저는 이 정당의 민주적 임무에 대한 소홀함,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또 탈선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공론. 저는 이 대화와 토론을 민주적 공론인데 전문가 공론, 시민 공론 이 두 가지 공론을 이거를 하는 게 정당의 거의 모든 활동이어야 됩니다. 시민들과 만나서 공론, 전문가 만나서 공론. 공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장려하고 같은 의견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다른 의견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공론장을 만들고 이게 정당 활동의 전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필요할 때 결정하면 되고 표결하는 거 몇 분 걸리지도 않잖아요. 저는 이 공론을 활동의 주된 활동으로 만들고 이 공론을 하기 위한 의원들의 조직 체계, 당직자들의 조직 체계를 만드는 거, 당원들의 활동 체계를 만드는 거, 이게 정당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민주적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나자. 메타노이아. 단순히 뭐 잘못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오던 길 전체를 돌이키는 거. 이 생각 전체를 바꾸는 거. 저는 이게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